경제성공학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2000년대 대학생 놀이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MT 얘기했었는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게 조금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만한 부분이 있다. 내가 혹시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98학번입니다. 2000년대에 대학을 다녔죠. 2000년대 대학을 다녔고 심지어 2000년대 대학을 오래 다녔어. 왜냐하면은 창피하지만 제가 대학을 9학기 만에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학기 놀다가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한 학기 논 것까지 거의 학부 생활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98, 99, 90년대에 2년을 대학을 다녔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대에 3년을 대학 다녔으니까 제가 2000년대 대학 생활을 많이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대학원을 간 이후에도 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고 거주하는 곳도 뭐 비슷한 동네. 이 사람 한번 갔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 문화들을 즐기는 직장인이 아닌 사회인이 아닌 생활을 2000년대를 통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지금 MT 얘기를 하고 나서 MT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이제 재미가 없고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대학생들은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놀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뭐 공통적으로 뭐 술을 마시러 가고 뭐 카페를 가고 이런 거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는 문화는 90년대 이후에 생겼고요. 그 응답하라 1994를 보면은 성나정이 고아라 분이 이제 3대3 미팅을 하거나 하는 걸 그 학교 앞 카페 신촌이죠. 연대 카페에서 하는데 그때도 이제 대학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 유명한 카페들이 있긴 했어요. 소개받아서 간 카페도 있었고 연희동 쪽에.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학생들이 그냥 수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카페를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좀 마음 먹고 카페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약간은. 왜냐하면 이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러 시간을 아예 뭐 1시간, 2시간 때우러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야 커피 한 잔 먹자 식후에 그래서 뭐 3,000원, 4,000원 하는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따가 뭐 10분 만에 다 마시고 가까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카페든 호프집이든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는 뭐 파전집이든 뭐 이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조금 특이했던 프랜차이즈나 문화 같은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민들레 영토입니다. 민들레 영토. 이런 것도 우리의 친구 꺼무이키가 참 정리를 잘하죠. 간무이키가 정리를 잘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제가 이미지들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 디자인이 요런 식이었는데 요런 식의 지금 여기 사진이 많이 보이죠? 요런 식이었고 특징은 여기 꺼무이키에 나오지만 웨이터가 요런 식의 유니폼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팹네라고 불리는 팹네 그때는 팹네라는 줄임말은 별로 안 썼고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그때 뭐 TGI라든가 아웃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니건스죠. 베니건스. 나중에 이제 뭐 뷔페바라고 불리는 뭐 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뭐 토니 로마스 있었고 그 전에 코코스도 있었고 뭐 등등등 있었어요. 뭐 스카이락이라고 일본에서 아마 들어온 걸 텐데 이거 들어왔다가 망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팹네는 이제 큰맘 먹고 이제 가는 데고 대학생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뭐 동아리 모임을 하건 뭐 조별 과제를 하건 부담 없이 어디를 가냐 여기 딱 적혀 있네.
조모임 등 민토를 갔습니다. 민토. 이거 그냥 카페 아닌가요? 그냥 특이하게 생긴 카페 아닌가요? 뭐가 좀 다르냐 하면 여기 적혀 있지만 메이드 카페라고 보기는 어렵고 덕심을 자극한다. 이거는 뭐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던 입장에서 덕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깔끔, 귀염, 상큼 한 그런 모임 공간. 네. 모임을 하는데 막 쾌쾌하게 막 좀 낡아 빠진 다방이나 무슨 이런 그런데 이제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끼리 뭘 하거나 그때는 이제 뭐 카공이라는 게 그다지 유행하지도 않았고 물론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카공을 즐겨 하던 아주 앞서가는 앞서가는 아싸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긴 좀 모임을 하고 싶은데 좀 대학생다운 어떤 그런 세련됐다라고 하기는 너무 허세 같고 이것도 허세긴 허세인데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하면서 좀 분위기 괜찮은 그런 느낌. 너무 과하진 않은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아닌데 좀 세련된 세단 정도를 타고 싶다라는 느낌의 그런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비스 특징이 뭐냐면은 어, 일단 음료가 기본인데 어, 시간당으로 해요. 네. 기본 음료가 민토차라는 음료가 나오고 약간 이제 뭐 그러니까 둥글레차 비슷한 그런 맛이에요. 뭐 수국차와 현미차를 조합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둥글레차 비슷한 느낌의 그거는 무제한 주고 뭐 먹을 걸 주는데 이제 시간제예요, 시간제. 그러니까 이제 조모임을 하기가 좋은 거죠. 여기 있네요.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네. 이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네. 이런 돈가스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조모임을 보통 이제 저녁 먹고 하거나 이제 점심에서 저녁 사이의 시간에 조모임을 하는데 애매하게 걸쳐서 왔거나 야 난 너무 배고파 그럼 이제 조모임을 깰 수는 없으니까 야 그냥 여기서 시켜 먹어 네 돈 내고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럼 그 방 내부가 어떻게 됐냐? 네, 요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분리된 공간. 분리되지 않은 공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선호를 했죠. 조모임 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조별과제, 조별과제나 그 다음에 그 동아리에서 하는 세미나,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제가 있었던 동아리가 이제 일종의 사회과학 동아리. 제 세대 분들은 다 알 텐데 일종의 데모를 좀 하는 동아리였는데 뭘 알아야지 뭘 사회에 뭐 불만을 가지든 뭐 찬성을 하든 뭐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건 나중에 뭐 그래서 선배들이랑 대판 싸운 적도 있는데 뭐 아무튼 대판 싸웠다고 하긴 선배들이 착해서 싸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갈라선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주로 카페나 이제 술집에서 했는데 술집에서 하면 너무 효율이 당연히 안 나오지 술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었고 나중에는 대학교 4학년 때쯤에는 뭐 조별과제 별로 할 일도 없었는데 그냥 개인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선배가 그 뭐 영어 스터디 같은 거 예, 영어 회화 스터디 같은 거 있고 요즘 학생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 취업 준비 스터디 같은 거 요런 이제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아주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히 만남 소개의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1대1로 만나는 요즘도 그렇게 쓰죠. 1대1로 만나는 거는 소개팅이고 다대다로 만나는 거는 미팅인데 엔드 소개팅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데 미팅을 할 때는 이제 좀 뭐 어디 막 바로 술집에서 시작하기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
민토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민토보다는 뭐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면 차라리 뭐 보드게임방 뭐에서 하거나 뭔가 액티비티나 뭐 얘기를 할 수 다른 뭔가 거리가 있는 데가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민토에서 뭐 한 3대3 정도는 만나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다용도로 많이 썼고요. 뭐 나중에 이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 여러분들이 그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네, 이 기사를 한번 보면 네. 네, 일반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일반석을 별로 안 갔고요. 네, 책이랑 잡지가 꽤 있었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민토차랑 빵 크래커 정도가 무료였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그 당시에는 안 먹어서 빵이랑 크래커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2시간 아니었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아 요즘은 이제 중장년층이 됐네요. 내가 내가 중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뭐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문화도 있었고요. 요즘도 음식점에 요런 데가 있죠.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이렇게 벽에 붙이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네, 이렇게 뭐 메모지 남기고 누구 왔다가 뭐 우리들의 추억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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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할 우리들의 추억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붙이는 거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외식 산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 네, 회수기간법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회수기간법 계산하는 것까지 했는데 회수기간법에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동성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예, 유동성이 최고야. 유동성에 몰빵을 해서 판단을 하려다 보니 유동성이 짧은 게 최고다.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미래 100원이든 미래 200원이든 예제 풀 때 보면 그대로 다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래 200원과 현재 200원은 좀 다르니까 그걸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할인을 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가를 현재가로 바꾸면은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할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할인한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회수기간법을 적용을 하는 걸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디스카운티드 페이백 피리어드입니다. 네, 크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수정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디스카운티드 페이백 피리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할인 회수 기간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회수 기간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랑 B랑 둘 다 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 4년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원금이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다가 그래서 여기가 4년째 얘도 원금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4년째 다 회수가 돼요. 이때까지는 거의 비슷해. 근데 얘는 A는 5년째 요 정도, 6년째 요 정도 이렇게 끝나는데 B는 5년째 이 정도, 6년째 이 정도, 7년째 이 정도가 있어.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있으니까 B가 더 좋아야 되는데 회수 기간으로는 똑같은 거죠. 심지어 만약에 여기에 이게 있어서 이게 좀 3이 약간 더 커져서 이게 3이 됐다. 그럼 회수기간법으로는 A가 더 좋은 거지. 물론 뭐 회수기간이 조금이라도 짧으니까 A가 더 좋다. 뭐 이것까지는 그래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A랑 B랑 4년째까지 캐시플로우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회수기간법으로는 두 개가 똑같다라고 판단을 할 거냐? 라는 게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왜? 이 뒤쪽에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를 못해요. 회수기간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캐시플로우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많이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책들에서 그것도 물론 문제인데 그거는 할인 회수기간법을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회수기간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거를 다룰 수가 없다. 물론 원금을 2배로 얻는 것은 언제냐, 3배로 얻는 것은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할인회수기간법에서 원금을 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그게 별로 의미가 있진 않다. 중요한 그 회수기간법의 기본적인 특성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네, 회수기간법에 큰 단점이 존재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회수기간법이 언급이 됐으니까 할인회수기간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주어진 투자 기회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똑같이 0501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800, 200, 100, 300, 100, 300, 200이에요. 할인 회수 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이자율은 연 4%이다. 할인을 하려면 당연히 이자율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건 뭐 별말 없어도 이게 MAR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별말 없어도 뭐 MARR 혹은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그냥 손으로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알아? 제가 뭘 눌렀더니 이게 사라졌는데요. 뭘 잘못 눌렀었나봐요. 여러분한테 바탕화면이 나갔죠 지금.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대안의 평가에서 요게 그냥 일반 회수기간법 계산하는 거였고요. 요거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만 확대를 해서 현금 흐름이 800, 200, 100, 300, 100, 300, 200 이렇게 돼 있는데, 누적 현금 흐름이 처음에는 그냥 마이너스 800이었고 그 다음에는 800에서 그때의 현금 흐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 거랑 왼쪽 거를 더해주면 돼요. 여기도 역시 그때까지 누적된 거랑 새로 100 들어온 걸 더해주면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회수기간이라고 봐서 아까 5년이라고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보관법을 쓰려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보관법을 쓰면 되는 것일 텐데, 지금 예제는 요 0502 이제 할인 회수기간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800, 200, 100, 300, 100, 300, 200을 가지고 이게 타블렛 펜으로 클릭을 하면 자꾸 이렇게 저런 입력 창이 나와요. 누적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려면 연기간은 뭐 F를 P로 바꿀 때 기간이 0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할인 현금 흐름을 이쪽에다 구해야 되는데, 연기간은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도 수식을 굳이 쓰자면 PV를 하는데 이자율은 4%고 캐시플로우 기간은 연기간이에요. 연기간. 그 다음 0 마이너스 800입니다. 월이 아니고 이건 연일 텐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월이 아니라 연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인연금을 구할 때 0 기간에 대해서 구하고, PMT A에 해당하는 건 없고 F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니까 F에 해당하는 걸 여기 마이너스 800을 넣으면 되는데, 부호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줬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이자율 부분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뭐야? 왜 안 먹어? 이자율 부분 고정 달러로 이렇게 쉬프트 4번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쉬프트 4번이 아니라 F4번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고요. 복사를 할 때 다 나머지
요 기간과 현금 흐름은 한 칸씩 따라서 내려왔죠. 그래서 다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그대로고 기간과 현금 흐름은 한 칸씩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PV에 맞춰서 계산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보면은 할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00은 마이너스 800 그대로고요. 같은 기간이니까 지금 당장이죠. 200은 192가 됐고 100은 92, 300은 266, 100은 85, 300은 246, 200은 158. 미래로 갈수록 이제 6년 후에 200이니까 엄청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현금 흐름이. 그러면 앞에서 했던 누적 현금 흐름을 누적 할인 현금 흐름으로 해서 이 할인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누적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첫 기간은 역시 똑같이 그냥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왼쪽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위에 거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왼쪽 거랑 위에 거 더해주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가 보면 5년째 될 때 역시나 플러스가 돼요. 네, 똑같이 얘도 할인 회수 기간이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 표시가 아닌데 표시가 잘못됐네. 네, 숫자로 해야. 요거를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관법을 사용하려 그러면 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요 형태를 가지고 역시나 보관법을 써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니까 이만큼은 1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이란 말이죠. x. 그런 다음에 요때의 값과 요때의 값을 알아서 그걸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요만큼이랑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우고 이게 번갈아 쓰는 게 좀 불편해요. 네. 보면은 요때는 마이너스 163이었고 여기는 83.5였으니까 여러분들 지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163 더하기 83.5 한 개 한 것분의 그 큰 부분 163 한 개 여기다 1을 곱하면 요게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에다 이걸 곱하고 이거에다 이걸 빼고 163과 83.5를 이렇게 부호가 다르니까 사실은 더한 거죠. 두 개를. 이게 뭐 5와 4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1이 이게 합치면 1이거든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4.66이 나와요. 4.66. 이게 힘드시면 163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163 나누기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 163 플러스 83.6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거기다 4를 더하면 네,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네,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4.66이 나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4.66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4.33이었는데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는 4.33이었는데 이번에는 4.66으로 조금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왜? 미래의 현금 흐름이 할인이 돼서 그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조금 작아졌기 때문에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 그냥 기간으로 보면 5년으로 똑같은데 4에서 5에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 이렇게 선을 통과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4에서 5를 봤을 때 약간 4에 가까운 4.33에서 통과를 했죠. 네, 그게 달라졌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을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랑 뭐 얘기를 할 때 보관법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좀 곤란해요, 공대생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겸사겸사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회수기간법이 뭐다? 그리고 회수기간법의 단점이 뭐고, 단점을 다 극복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된다는 부분은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실습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 보고 대안의 평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비긴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비긴 분석. 이트. 네, 제목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비긴 분석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언급을 했지만 브레이크 이븐, 비김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비김점. 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은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별것 아닌데 처음에는 그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 아니면 뭐 업계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내가 몰라서 조금 이제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EP 같은 겁니다. BEP. BEP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본전 지점. 예, 본전 지점.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BEP라고 하는데 그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 수입이 총 비용. 네, 뭐 총 수입 혹은 총 매출. 네. 이 총 비용과 똑같아져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혹은 이익이 제로란 얘기죠. 네, 제로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총수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총수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총수입이라는 이게 토탈 라브뉴가 총수익이라고 많이 한글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이걸 profit이랑 헷갈려해서 그래요. profit은 revenue에서 코스트를 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이 0이 된다. 즉 얘랑 똑같아진다라는 게 break even입니다. 자, 그럼 revenue와 코스트가 같아져야 되는데 total revenue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는 당연히 쉽게 얼마짜리를 몇 개나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판매량과 가격의 곱입니다. quantity와 price의 곱이죠. 간단하죠? 총 비용 쪽이 조금 더 복잡한데 조금 약간 더 복잡한데 토탈 코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고정 비용, fixed cost와 변동 비용, variable cost로 나눠집니다.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뭐냐? 변동 비용은 일단 고정 비용은 뭐냐면은 내가 몇 개를 팔던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가게를 빌리는 가게 월세 보통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임대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이걸 가게를 뭐 꾸미느라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 같은 거. 네, 그건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직원들의 임금, 네, 인건비. 물론 뭐 카페가 너무 장사가 안 되면 직원 한 명 해고하고 그냥 나 혼자서 굴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매출이 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 숫자가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픽스드 코스트라고 불러요. 뭐 이것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우리가 리스로 가져와서 쓴다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지 어떤 특허가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쓴다 그랬을 때 고정적으로 거기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변동 비용이 있는데요. 변동 비용은 밑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판매량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판매량과 단위 변동 비용의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 때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변동 비용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얘는 당연히 재료비겠죠. 재료비. 예. 뭐 카페 같으면 원두 그리고 물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좋은 카페들은 다 정수된 물을 써요. 네. 수돗물을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끓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끓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직수 필터를 달아서 정수기로 만들어서 쓰거나 아예 생수를 가져와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원두를 가져와서 볶더라도 돈이 들고 로스팅된 원두를 가져오면 그것대로도 돈이 들고 뭐 하여튼 돈이 들죠. 그 외에도 뭐 빵을 팔면 빵에 뭐 원재료비 뭐 여러 가지 재료비들이 들고 이 재료비들은 이걸 많이 팔 때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도 약간 변동 비용에 가깝습니다. 전기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좀 섞여 있긴 한데 변동비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기계를 많이 돌리니까. 뭐 그 외에도 뭐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 배달을 하는 집 같으면은 이제 배송비 같은 것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물류 비용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큰 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많이 팔면 팔수록 AS 비용도 들어가죠. 네. 사후 관리, 고객 관리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라베뉴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내가 판 만큼 돈을 벌어 들이는 거니까 얘가 라베뉴가 돼요. 네. 이쪽이 퀀터티 판매한 수량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 위치를 색깔을 아예 맞춰서 적겠습니다. 이쪽이 라베뉴가 돼요. 네, 이쪽이 퀀터티 지금 수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판매 수량이라고 뭐 판매량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토탈 코스트인데 너무 빨간색이니까 조금만 네, 분홍색 쪽으로 가볼게요. 네. 총 비용인데 총 비용에서 예를 들어 지금 비김점에 도착을 했다라고 치면은 비김점이 도착 안 한 케이스를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이 정도 상황에서 보면은 이만큼 전체가 총 비용이고요. 토탈 코스트고요. 이 아래쪽은 몇 개를 팔든 지금 보면 가로선이 계속 고정되잖아요. 이게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에요. 네, 이게 픽스드 코스트고요. 요만큼이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변동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라브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쯤에서 만나게 되고 요때 요 수량을 보통 별표를 치고 요게 비김점이 됩니다. 즉 비김점이라는 건 보통 얼마를 팔아야지 내가 본전을 칠 수 있느냐. 네. 수익이 음수가 아니라 0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익이 0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한 비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카페를 창업을 하건 뭐 도너츠 가게를 창업을 하건 아니면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건 뭐든 마찬가지예요. 뭐 푸드 트럭을 하건 뭐가 됐건 간에 비김점 분석 정도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케이스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비김점 분석이 비김점이 일단 존재를 해야 돼요. 비김점 이상으로 내가 팔 수 있어야지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비김점이 존재하기 위한 이게 존재하기 위한 비김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라버뉴의 기울기가 베리어블 코스트의 기울기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씩 팔았을 때의 기울기, 이게 하나씩 팔았을 때 변동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레베뉴가 변하는 속도는 뭐냐면 이건 곧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가격이죠. 여기 보면 퀀터티 곱하기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에요. 그럼 베리얼 코스트가 변하는 거는 네, 여기 적혀 있지만 단위 변동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 비용 하나를 뭐 다 제외하고 재료비와 배송비만 따졌을 때 여러분 음식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한 얘기죠. 치킨 하나 튀겨서 팔았을 때 들어가는 재료비랑 배송비가 치킨 가격보다 싸야지 우리가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구한 비김점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잠재 시장 규모 혹은 잠재 수요 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집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했는데 비김점을 구했어요. 비김점을 구했더니 어라? 비김점이 1년에 2만 마리를 팔아야지 비김점이네? 이러면 이건 답도 없는 거죠. 1년에 2만 마리를 어떻게 팔아요? 1년에 2만 마리 팔려면 러프하게 와서 한 달에 천몇백 마리 잘하면 팔 수는 있겠다. 그지? 팔 수는 있겠다. 잘 되는 집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 동네의 치킨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야지 겨우 가능한. 그래도 쉽지 않지. 2천 마리면은 하루에 매일매일 주말 없이 하루에 6, 70마리씩 팔아야 되는 건데 70마리씩 팔아야 되는 건데 힘들어요.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이 되면은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뜨든 여기가 시장 규모다. 마켓이다. 이런 뭐 글러 먹은 거죠. 네, 비김점을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손익분기를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사는 안 되는 거야. 접어.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뭐 유튜버 승우 아빠라든가 뭐 이연복 셰프, 뭐 백종원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요즘 또 뭐지 어둠의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 컨설팅 식당 컨설팅 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보면은 다 뭐랑 원가 계산해야 되고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고정 비용 아까도 말했지만 가게 월세나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내 월급 나 개인의 인건비 혹은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제했을 때 내가 몇 개를 팔아야지 가게가 유지가 되는지가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야지 목표가 생기고 그래야 무슨 뭐 가격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장사 시작하면은 보통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혹시 주위에 그런 거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럼 이 동네에 그거 뭐 치킨이면 치킨을 뭐 1년 기준으로 뭐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본인 같으면 몇 마리를 드시겠냐? 한 가구다. 이 동네에 몇 가구가 있냐? 그럼 그게 총 시장 규모예요. 총 시장 규모인데 그 중에서 이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 있냐? 그 중에 본인이 몇 등 하실 것 같냐? 그럼 치킨집이 예를 들어 20개 있습니다. 제가 중간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쭉 나눠서 쭉 나누고 해서 내가 20분의 1의 M 이게 내 매출 목표인 거죠. 내 매출량 Q인 거죠. 최대든 뭐 평균이건. 그럼 이 Q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분의 1 M보다 이 Q 스타가 훨씬 작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처에 있어도 이미 망하는 거야. 훨씬 작아야지 내가 그래도 요 정도 수준 평균적인 우리 동네 치킨 가게 정도를 달성하면 얼마를 남겨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참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같이 이걸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네, 비긴 분석 설명을 좀 해봤고요. 네, 되게 간단한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꾸 이게 위치가 원노트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렇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에피펜 같은 걸로 오버레이로 그냥 라이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남지가 않으니까 안 그래요. 남아 있어야 저도 다시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필기했었구나를 아는데 남아 있지 않으니까 좀 네, 도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명 세트를 제작하는 공정의 기계 도입 비용은 8억이며 보면서 이제 항목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돼요. 이건 고정 비용이겠죠. 한 세트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전기 요금 등 제반 운영비는 이게 한 세트당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미 나왔죠. 이거는 변동 비용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위 변동 비용이죠. 그리고 판매 가격 나왔네요. 그죠? 세트당 7만 원. 결정하는 경우 손익분기점이 몇 개인가? 그럼 뭐 네, 굳이 뭐 이거 이렇게 제가 물론 시스 파일 나눠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판매량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변동 비용도 늘어나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고 총 비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네, 총 수입도 늘어나고 당연히 그래서 변동 비용 고정 비용 더한 게 총 비용이고 총 수익과 총 비용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뭐 이쯤에서 이렇게 교차하고 여기가 큐스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 이건 이제 그래프로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8억이니까 8만 원으로 쓰고 더하기 개당 4만 원이니까 4Q 이게 고정 비용 변동 비용이 되고 이쪽이 총 수익이 되죠. 수입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넘기면 3Q가 8만이니까 계산을 하면 26,667개입니다. 이건 반올림을 해야 되죠. 네. 26,666개는 손해를 보고 있을 거고 26,667개 정확히 26,667세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네. 이 조명 세트를 26,000개 이상 팔아야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좀 뭐랄까 꿈도 희망도 없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됐는데 이걸 비김점이 이렇게 되는데 말고 비김점이 만약에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따지자면 지금은 비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난 여기 있기 싫어. 나는 비김점이 이쯤 있었으면 좋겠다. 비김점이 뭐 이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둘 중 하나죠. 그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되거나 가격의 기울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줄여서 단위 변동 비용을 줄여서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배달을 내가 직접 한다든가 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격을 올려서 나는 한 15,000세트에서는 흔히 말하는 쇼부를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5,000 같으면 15,000에서 내가 비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추가 문제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큐스타가 15,000이 되고 싶다. 이게 되려면 생각을 하면 8만은 똑같아요. 8만은 더하기 4Q도 똑같은데 가격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비긴다는 거죠. 그리고 Q가 15,000이에요. 그럼 8만 쓰고 더하기 4 넘기면 Q로 묶어주면 Q로 묶어주면은
P-4Q거든요. Q가 지금 15,000입니다. 동그라미 3개씩 없애주고 5, 3, 15 5, 1은 5 5, 6에 30이죠. 그래서 P 빼기 4가 3분의 16이 되니까 5.355 5.3333이 되겠네요. 그럼 P는 9.3333. 네. 93,000원까지 7만원에서 93,000원까지 올리면 15,000개 팔면 본전이 된다는 거죠. 네, 새 기계를 도입했을 때 아까는 26,600개를 팔아야지 본전이었는데 93,000원까지 올리면 15,000개에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새로운 기계, 새로운 조명 세트니까 한 95,000원 정도로 화끈하게 가시죠. 뭐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래서 잘 팔리면 좋은 거고 뭐 안 팔리면 망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비기문석 살펴봤습니다. 네, 요즘 저희 딸이 예쁜 짓을 가끔 하는데 네, 나름대로 V를 한 거예요. V. 네, V 하라 그러면 V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쁜 짓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 그건 너무나 이제 가혹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테니 대신 제 딸이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사과의 뜻으로 예쁜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분석, 대한선택법, 대한평가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다루던데 왜 회수기간법이랑 비기분석만 했느냐? 당연히 이제 현재가치법, 뭐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이런 건 따로 크게 다룰 거라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뭘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가 원래 좀 짧은데 제가 떠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네. 다음 챕터에서 또 더 재밌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의 평가 파트를 동영상 2개로 어떻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을 좀 잠깐 했었는데요. 네. 늘 그렇지만 선생의 얘기는 정말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말았는데 사실 개념 위주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번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을 제대로 들어두면은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라서 오히려 동영상 길이에 비해서는 좀 피로도는 적을 수 있지 않나. 이 목소리를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라고 좀 뭐랄까 이렇게 위로가 아니지 이건 뭐라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 단원 또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다시 또 좀 개념과 더불어 계산이 좀 추가될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지난 단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